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2025년 임용시험 대비 합격 전략 설명회를 시작할 저는 한승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6년도에 광주 시험 봤을 때 차석으로 합격했었고요. 사실 본 학원에 여기서 2년간 공부했어요. 그리고 10년 공부하고 16년도에 서울로 시험 봤을 때 이때 수석 합격하고요. 18년도부터 이 학원에서 계속 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해 모의고사에서 적중률 탁월하게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를 선생님들이 지금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여기 계시는 선생님께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우선 선생님들이 여기 이렇게 오실 때 마음이, 혹은 현재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영상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공감하시자고. 아마 선생님들 마음이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A와 B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지? 누구를 선택해야 되지? 잘못 선택하면 1년 후에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텐데 그럼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으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좀 전의 상황과 좀 다른 건 이분이 이 선택 이후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랑 좀 다른 건 뭐냐면, 어떤 강사를 선택해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시작하든 그 선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어떤 노력을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물론 마찬가지 지금 단계에서 어떤 선생님을 선택할까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돼요.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요소는 선택 이후에 선생님들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반드시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강사가 결정해버리면 어떤 사람한테 가면 다 합격하고 어떤 사람한테 가면 다 합격하지 못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 살펴보면 경쟁률처럼 합격하는 비율도 살펴보면 되게 10대 1 정도는 이렇게 합격을 해요. 그런 걸 보면 선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선생님들이 노력,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거를 선생님들이 오늘 선택의 기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요거예요. 선생님, 이 시험 왜 준비하고 싶어요? 왜 하고자 라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결론은 이걸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경제적인 여유를 얻고 이렇게 내 직업을 삼을 수 있는 일 중에 이게 최선인 것 같아. 그래서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원해서든 주변에서 요청이 있어서든 어쨌거나 선생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길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앞으로 1년 동안 하실 노력도 본인이 하셔야 될 일이잖아요. 꼰대 같은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살아보면서 정말 느끼는 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어떤 일을 통제하고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봐요,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원해서 선택을 했고, 선생님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노력도 하고 안 하고 또 선생님들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살면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선택했고, 스스로 해야 할 일, 이렇게 결정하고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1년 후에, 어쩌면 지금의 불안감도 되게 크시죠? 1년 후에 나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이런 불안함이 되게 크시잖아요. 그 불안함은 아마도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더 크겠죠.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아직 시작해보지 않은 일, 어떤 것들이 나에게 밀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안함이 되게 크게 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1년 동안 준비를 하시면서 항상 선생님들 마음속에 이 질문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거 왜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을 힘들어질 때마다 좀 떠올려 주세요. 선생님들 공부하시면서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되게 많이 찾아올 거예요. 슬럼프, 정말 하기 싫다, 힘들다, 이러한 상황이 나한테 자꾸만 찾아와요. 정말 수없이 찾아올 거예요. 이건 언제까지 찾아오느냐면 합격할 때까지 찾아와요. 수험생으로서 어쩔 수 없는 짊어져야 되는 숙명이에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이 좀 마음속에서 떠올려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내가 지금 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를 좀 떠올려 보세요. 자, 오늘 설명회는 요 과정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의 경쟁률과 커트라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면 합격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킬러 잡이를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 1년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먼저 간단하게 시험을 보면요. 시험의 명칭이 이래요. 작년 거 시험지 나온 거네요.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이게 우리 시험의 정식 명칭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을 보시려면 누구나 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통과하셔야 되죠. 3급 이상이어야 돼요. 예전에는 뭐 5년 이내에 이런 제한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한 기간이 사라졌죠. 평생에 한 번만 따시면 돼요. 아직 안 따신 분이라고 하면 3급 이상이니까 선생님들이 보셔야 할 시험지는 이거 심화 시험지를 보셔야 돼요. 기본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취득하시면 3급을 취득하실 수 있으니까 아직도 한국사가 남아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꼭 빨리 해결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24년도, 내년도 시험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네, 홈페이지 가보시면 시험 일정 나와 있으니까 빠른 시행은 2월 17일 날 있네요. 얼른 빨리 해결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시험 전형 한번 보죠.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분되어 있죠. 1차 시험은 교육학과 전공은 A형과 B형 두 개로 나뉘어요. 한국사는 좀 전에 3급 이상 취득하셔야 됐고요. 교육학은 1교시에 60분 동안 논술형으로 풀게 되죠. 전공 A형은 2교시, B형은 3교시에 각각 90분씩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아마도 작년 시험은 올해 시험이죠. 올해 시험은 11월 25일 날 봤으니까 아마도 내년도 시험은 11월 23일 날 토요일 날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오늘부터 352일 남아있네요. 그 다음에 전공 과목을 보면요. 전공 A형과 B형으로 나눠져 있죠. 기입형 2점짜리 4문항 하고요. 4점짜리 서술형 8문항 해서 40점. A형이 40점이고요. B형은 2점짜리 기입형 2문항에서 4점, 4점짜리 서술형 9문항에서 36점. 그래서 B형도 4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A형 40점, B형 40점. 그래서 전공이 80점 만점이죠. 교육학이 20점 만점이고. 그래서 100점 만점인데 전공과 교육학 각각 과락 기준이 있어요. 전공은 각각 40% 미만일 때에는 과락 기준이 적용되어요. 그래서 A형과 B형에서 과락 기준이 따로 적용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합해서 과락만 넘기면 괜찮아요. 그 다음 이제 2차 시험이에요. 올해 거 경기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뭐 실기평가 하게 되죠. 우리 과목의 실기시험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실현과 수업 나눔 보게 되고요. 수업 나눔은 경기도에서만 보는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다른 지역은 수업 실현은 다 하고 그 다음에 지도안을 작성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시험 이렇게 2차 시험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 다음 서울 기준으로 실기 과목이에요. 아까 수업 지도안 요 부분 빼고요. 교수학습 과정안이 10점, 그 다음에 수업 실현 20점, 면접이 40점, 그 다음에 실기가 30점 이렇게 배점돼 있어요. 이거는 각 지역마다 배점 기준과 과목이 다르니까 선생님들이 나중에 응시하신 지역에서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실기만 살펴보면 서울은 이렇게 6종목 있죠. 축구, 배구, 농구, 핸드볼, 무용 중에서 2종목 선택하고 그 다음에 육상과 체조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 합격자 발표 1차 시험 합격자는 올해는 12월 28일 날 발표하고요. 최종 합격자는 2월 8일 날 발표하게 돼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합격 확인 문자 메시지를 보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1차 시험 성적이 몇 점인지, 2차가 몇 점인지, 그리고 가산점 총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과락 기준을 보면 교육학은 20점에 대한 40%이니까 8점, 여기는 32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2차 시험, 이 시험에서는 과락 기준은 적용되지 않아요. 과락 점수가 0이잖아요. 과락 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응시만 했다라고 하면 기본 점수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수준이죠.
그 다음 경쟁률과 커트라인 살펴봅시다. 작년도 경쟁률을 살펴보면요. 서울 T1은 55명에 9.27대 1이었어요. 경기도는 118명 모집에 8.02대 1, 인천 12명 뽑는데 11.0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요. 평균 10대 1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경쟁률은 사실 저렇게 드러나는 경쟁률보다 실질적인 경쟁률이 훨씬 더 중요하긴 한데요. 어쨌거나 10명 중에 1명 합격하는 시험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저 경쟁률도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실수와 허수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죠. 허수는 경험 삼아서 그냥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년에 할 건데 그냥 어떤지 경험 삼아서 한번 봐볼래?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경쟁률을 생각해 봤을 때 10명 중에 1명이 합격한대요. 내년에 선생님들이 보시는 시험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경쟁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건데 결과가 저렇다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1년 동안 투입해야 되는 노력을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노력 투입을 하셔야 될 건데 내가 10명 중에 1명 상위 10% 안에 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뭐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상위 10%의 노력은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두셔야 돼요. 내가 상위 10%에 들 수 있을 만큼의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상위 10%이길 바라는 건 욕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되게 불안해하시는 게 뭐예요? 내년에 TO가 줄지는 않을까? 경쟁률이 되게 지나치게 높지는 않을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이런 불안함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불안함보다 선생님들이 정말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내가 상위 10% 이상의 노력을 투입할 수 있을까?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것도 하지 않고 결과를 기대하는 건 그건 욕심이에요. 그 다음에 합격선을 살펴보자. 올해 거는 합격선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도 작년 올해 기출문제를 살펴봤을 때 예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높아진 부분이 많아요. 기출되지 않은 부분에서 많이 쏟아져 나와서. 그래서 아마도 커트라인은 1차 커트라인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21년 경쟁률 커트라인 보실래요? 커트라인은 75.33인데 이렇게 올랐죠. 84점까지. 여기는 78인데 83까지. 77인데 81 대부분 올랐어요. 3, 4 다 올라갔잖아요. 합격선이 이렇게 꾸준히 올라갔었어요. 그 이유는 문제가 이제 임용 문제의 역사들이 쭉 쌓아져 올라가고 있잖아요. 기출 문제의 데이터들이 쌓여가고 있잖아요. 그 데이터 기반에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커트라인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 시험 문제에서 기출 문제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그간의 이렇게 합격선이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건 보세요. 100점 만점에 84점을 맞아야 된다잖아요. 84%를 맞춰야 돼요. 전공의 84%면요. 80점 만점에 8은 64, 67점 이상은 맞아야 돼요. 교육학에서도 16, 17점은 맞아야지 겨우 커트라인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커트라인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 1차에서 1.5배수를 뽑으니까 1배수 안에는 들을 수 없는 점수라는 얘기예요. 거의 90점 가까이 맞춰야 돼. 90% 이상은 우리가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간의 문제들에서 거꾸로 얘기해보면 90% 이상의 문제들을 다 맞출 수 있었던 건 기출문제에서 계속 되새김질을 하고 있어서예요. 기출문제 다뤘던 거 다시 돌려서 나오고 예전에 나왔던 거 돌려서 나오고 이래서 90%까지 우리가 맞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시험 문제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시험 문제가 왜 이렇게 나왔지? 되게 어려웠다. 왜 어렵게 느꼈어요? 그간의 시험에 대비해서 우리는 기출문제에 매우 충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출문제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에서, 포괄적인 이런 부분에서, 혹은 지엽적인 부분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험을 대비할 때, 내년도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만으로는 이제는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남들도 모두 다 기출문제에 충실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요? 물론 학원 선생님들이 내주시는 강의 교재가 원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뽑아와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선생님들도 이제는 원서에 대한 접근을 좀 하셔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다 하나요? 다 해야죠. 352일 남아 있어요. 그 다음 올해 시험의 영역별 별점을 보면요. 사역에서 13점, 심리학에서 7점, 생리학 역학에서 10점씩, 운동학습과 재학에서 3점, 측정평가 8점, 체육 사철학 윤리에서 5점, 교과교육학에서 24점 이렇게
분포되어 있었어요. 즉 우리는 어느 과목도 버리고 갈 수 없어요. 모든 영역을 다 살펴보셔야 돼요. 옛날의 시험지는 배점, 한 문제에 대한 배점이 매우 컸어요. 그래서 갑자기 심리학에서 툭 하나 나오고 5가지 열고 하세요. 못하면 1점씩 날아가는 형태, 이런 형태였지만 이제는 5가지 중에 뭐와 관련된 거 하나만 쓰세요. 이렇게 해서 모든 영역에 다 넓혀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시험은 다 살펴보셔야 돼요. 시험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건 1000개, 그 중에 시험에서 문제 물어보는 건 23문제. 시험이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도 준비를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 문제의 난이도를 생각해 보면 모든 문제들이 쉽지 않아요. 모든 문제가 또 어렵지도 않아요. 결국 시험 문제들은 어때요? 주려고 내는 쉬운 문제, 거르려고 이건 만점 방지용 문제, 또 변별하려고 하는 적정한 수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실 때 그런 통찰력도 좀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나올까? 어떤 문제가 나올까? 잔뜩 긴장하면서 어떤 문제가 나올까? 이거 내가 준비했는데 나왔어. 나 이거 안 봤는데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면 안 돼요. 분명히 이 2가지 선생님이 고민하셔야 돼요. 시험 보러 들어갔을 때도 그래, 모든 문제가 다 어렵지 않아. 분명히 주는 문제도 있을 거야. 그래서 통찰력을 발휘하셔서 문제를 보고 이건 가볍게 주는 문제다.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이면 돼요. 이건 되게 변별하려고 하는 거구나. 신경 써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승했던 이유는 기출문제가 반복되었기 때문이고, 올해 살짝 떨어졌던 건 기출문제 이외의 문제들 때문에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시험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죠. 매우 어려워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 경쟁률 살펴봤죠? 10명 중에 한 명씩은 꼬박꼬박 합격하고 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다 합격해서 가고 있어요. 네. 나라고 왜 못해요? 제가 2번의 시험 준비를 하고 2번의 시험을 겪어본 결과 재수없게 받아들여지실 수도 있겠지만 해볼만 하다. 이건 못할 일 아니다. 해볼만 하다예요. 그 다음 제가 들려드리는 합격 비법이에요. 자, 10개명을 제가 들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절대 결석하지 마세요. 직강으로 들으시든 인강으로 들으시든 절대 강의를 건너뛰시면 안 돼요. 꼬박꼬박 차곡차곡 밀리지 않게 잘 듣고 가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준비하잖아요. 약 4천여 명이 우리 시험을 보고 준비하고 응시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정말 성실한 사람들이 합격해서 가겠죠. 근데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합격자가 있었을까요? 고민해봐요. 성실함도 상위 10% 안에 내가 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인터넷 하는 거, SNS 게임하는 거,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어요. 우리 모두에게 352일이라는 시간이, 오늘부터 352일이라는 시간이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 이것도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루에 1시간씩 남들보다 책을 더 보겠다? 352시간은 더 보고 시험을 보러 가시는 것과 같은 결과예요. 최소한 선생님들이 그냥 허비되는 시간, 낭비되는 시간들 줄이는 것, 그것도 공부의 습관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할 거 다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고 나면 결국 공부는 대충 하게 되죠. 공부를 대충 했는데 결과가 좋을까요? 결과도 대충 나올 거예요. 아까 살펴봤죠? 상위 10% 안에 들려면 대충 해갖고는 힘들어요. 그 다음 서브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서브노트는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혹은 교재에 있는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 기출문제에서 다뤘던 이런 내용들,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이런 내용들은 나만 볼 수 있는 나만의 노트가 필요해요. 단권화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들 공부가 안 지쳐요. 352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공부를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루 종일 하고 자면서 잠자리에 들어서 불을 딱 꺼놓고 생각해봐요. 내가 오늘 공부를 무엇을 했나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어, 이렇게. 그리고 다음날 또 공부를 하고 또 내가 오늘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지, 이런 것들을 떠올려봐요. 그러다 보면 어쩌면 저도 첫 해 때 그랬었어요. 옛날에 첫 해 때 그랬어요. 오늘 전공 수업 들었잖아. 수업 들었으면 됐지. 이걸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수업 들었으니까 됐어. 다음날 맞아 오늘도 수업 들었어. 결석 안 하고 들었는데 뭐 이렇게 넘어가요. 이런 날들이 하루하루 쌓여가요. 그러면 나중에는 둔해져요. 내가 얼마큼 노력했지? 그래도 책 좀 봤는데 뭐 이러고 간다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지쳐가요 이제. 그리고 점점 내 관심사에서 멀어져 버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해왔는지 확인을 하지 못하게 돼요. 이걸 만들어 놓으셔야 내가 오늘 뭐 했지? 그래, 서브노트 몇 개 만들었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거 정말 손수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말 시간 많이 들었지, 힘들었지. 하지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되게 뿌듯하다. 이런 마음이라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의 일화예요. 회독수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제가 2016년도에, 15년도겠죠. 15년도 12월이었겠죠? 이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제 자리가 저기 뒤쪽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제 서브노트를 아침에 펼쳐놓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읽고 있는데 펜 들고 내가 어제도 이거 살펴봤는데 내가 이거 어제까지도 입력이 잘 안 됐지? 이 부분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이거는 다 외웠던 거야.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봤는데 눈을 쓱 훑어보면서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데 요 앞에서 저 앞에 옆줄 앞에서 갑자기 책상에 뭘 무거운 걸 푹 내려놓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봤는데 책가방을 정말 등산 가는 사람처럼 책가방을 메고 와서 딱 내려놓은 거예요. 뭐 하나 봤더니 책을 이만큼 쌓아놨어요. 그거 아침에 어떻게 봐요? 아침에 8시 반까지 입실 완료고 8시 반 넘어가면 이제 잠깐 보다가 이거 치우고 앉아서 이제 시험 준비하고 이럴 건데 기껏해야 1시간 정도 먼저 와서 앉아있는데 그 1시간 또 그걸 어떻게 봐요? 못 보잖아요. 절대 쳐다볼 수 없죠. 책 넘기기도 바쁘잖아요.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다 못 볼 텐데 저 많은 걸 왜 가지고 왔지? 저 사람은 분명히 서브노트를 안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서브노트를 만들어 놓고 15년도에 공부할 때요. 서브노트 만들어 놓고 그때 제 기억에 12월 5일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는 12월 첫째 주에 봤거든요. 11월 한 달 동안 제가 그때 이렇게 달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얼마만큼 회독을 늘리는지 이렇게 살펴봤었거든요. 11월 달에 전공 전 과목이 하루에 한 바퀴가 돌아가요. 한 바퀴가. 그 이야기를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단톡방에서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단톡방에 있는 멤버들이 이제 뭐 그냥 그 톡상에서 이런 스터디들을 주고받는 거였었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해오더라고요. 전 과목 한 바퀴 다 돌리는데 얼마나 걸려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요. 그랬더니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해서 막 붙어 있더라고요. 거짓말 하지 말래요. 그걸 하루에 어떻게 다 보냐고. 그래서 제가 서브노트 안 만들었어요? 그게 뭔데요? 제가 사실 그분들하고 학기 초 3월부터 이 사람들한테 만들자고 했었거든요. 저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저 이거 만들어서 내가 외운 건 안 봐도 되니까 넘기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거 살펴보면 내가 외운 건 그냥 눈으로만 쓱 보면 되고 아닌 건 그냥 그날만 쓱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 하루가 가능하다. 그랬더니 쎄하게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 단톡방에 저 포함해서 8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나는 11월에 지금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선생님은 얼마나 걸려요? 그랬더니 한 2주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2주 걸린대요. 그럼 그 사람은 11월에 2바퀴 돌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과목 책 그 두꺼운 거 다 펼쳐놓고 2바퀴 돌렸을 거잖아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봤으니까 11월에 30번을 돌려서 봤죠. 이건 경쟁이 안 돼요. 경쟁이. 11월 달에 30번 보고 시험 보러 온 사람이랑 11월에 2번 보고 온 사람이랑 어떻게 경쟁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시험에 임박해 있을 때 그때 내가 정말 만들어 온 이 강력한 무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차이를 많이 갈라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회독수 뿐만이 아니라 생각해봐요, 선생님들. 11월 달이 되었을 때 만들어 놓은 나만의 단권화된 노트가 없어서 책마다 다 꺼내서 처음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계속 넘기고 있어야 돼요. 넘기다 지칠 거예요, 넘기다가. 읽다가 지칠 거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집중력도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도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만드시는데 선생님들 시간 오래 걸려요. 진정한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되고 시간과의 싸움이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선생님들 이거 만드시면서 이걸 해야 돼?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을 수없이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이 노트를 정리를 하면서 이 필요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정리할까? 어떤 폼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까? 이걸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해요. 이 내용 읽고 고민하고 어떻게 정리하는 게 이쁠까 생각하고 쭉 정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저 하루에 2장, 3장 해본 적도 2장, 3장 해본 적도 있어요. 하루 종일 했는데 2장, 3장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생각했죠. 이거 다 찢어버리고 말까? 이거 기껏 2-3장 만들어지는 이거를 내가 하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지금 여기서 찢어버리면 시작해온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건 뭐가 돼? 그래도 하자. 그래도 끝까지 하자. 참고 하자 했거든요. 그게 다 만들어진 게 6월이었어요. 6월이 지나니까 서브노트가 딱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6월달 이후부터 학원 교재는 안 봤거든요. 서브노트만 봤어요. 서브노트. 선생님들이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제가 말씀드려요. 전 6개월 걸렸어요. 저거 만드는데. 분명히 하시다가 시간도 오래 걸리시고 지칠 거지만 거기부터 이겨내실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정말 경쟁이 안 돼요. 그 다음 실기 준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1차를 합격해야 2차를 보는데 1차 하고 있을 때 실기하고 있으면 도대체 2차는 언제 할 거야? 그렇잖아요. 선생님들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건 물론 우리 임용은 벼락치기로 안 되죠.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심호에서 벼락치기로 안 돼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쭉 싸워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기말고사, 중간고사 준비할 때는 벼락치기 가능했죠. 하루 밤새는 거랑 그렇지 않고 가는 거랑 분명히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잖아요. 하지만 운동이 되든가요? 운동은 벼락치기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최소한 선생님들이 기초 체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차가 끝난 시점, 지금 올해 시험 본 분들이 지금 시점이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한 달 반 정도 실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한 달 반 동안 준비하고 이제 2차 보러 갈 건데 시험장에 가보면 안타깝게도 매해요. 제가 통계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수많은 지역에서 제가 후배들 시험 보는 데도 가봤고 동기들 시험 보는 데도 응원하러 가봤고 따라가봤는데 안 본 적이 없어요. 누구를요? 목발 짚고 온 사람이요. 목발이 꼭 있어요. 왜 있게요? 10달 동안 앉아서 1차만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이제 완전히 다른 근육이 돼버리죠.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학 때 정말 그 운동 능력 좋고 탄력도 좋고 모든 기초 체력들이 좋았던 이 상태에서 10개월 동안 앉아서 공부만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달라져요? 내 몸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데 뭐만요? 운동 신경만 살아서 있어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어. 그래서 무리를 하게 되죠. 가뜩이나 날씨가 이 추운 날씨예요. 그래서 꼬박꼬박 다치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최소한의 기초 체력 이거는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놓고 있다가 1차 끝나고 한 달 반 동안 2차 준비하고 그러면 시험을 어떻게 치르게 되느냐면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계속 끌려서 가요. 끌려서. 시험에서 모의고사 그래 겨우 끌려서 겨우 이렇게 된다고요. 시험을 선생님들이 적어도 우리가 이론 시험 보는 것 이것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거 시험 보는 거 드러나지 않잖아요. 하지만 뭐는 드러나요? 실기 시험 볼 때는 드러나요. 저 사람 운동 되게 잘한다. 저 사람은 되게 힘들겠는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뭘로 나타나요? 선생님들한테 자신감으로 나타나요. 2차 시험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실기부터 보잖아요. 2차 시험 첫날이 실기라고요. 실기 보고 그 다음 주에 수업 실현, 지도안 이렇게 간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대여섯 종목의 실기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한 2종목을 망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못됐다. 올해 어떡하지? 내년에 또 준비해야 되나? 그 사람 되게 잘하던데? 저 사람 저것도 잘하던데? 저 사람들은 되게 잘했는데, 그거 실수해가지고, 미치겠네? 이게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해야 될 수업 실현, 지도안, 면접 준비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자신감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잘했어. 나 실기 되게 잘했어. 역시 내 1년 동안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되게 잘 봤어. 그러면요. 나머지 시험은 안 돌아봐도 되잖아요. 지난주에 봤던 실기 안 돌아봐도 되잖아. 이것까지 내가 무난히 잘 치렀어. 이제 앞에 것만 잘하면 돼. 실수 없이 잘 해가면 돼. 2차 시험에서의 자신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실기는 지금부터라도 최소한 조깅 30분이라도 꼬박꼬박 하고 계세요. 그리고 수영, 체조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수영.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꼬박꼬박 가서 이렇게. 지금
이 시기,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기에 가서 운동장을 달리는 거, 수영장에 가서 조금 하는 것 별로 큰 부담이 안 돼요. 시간에 대한 부담이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름 지나가고 가을이 되어갈 때 이제 곧 있으면 공고 최종 공고 뜰 텐데 이런 시점에서 내가 실기도 불안하니까 가서 한번 달려볼까? 못 달려요. 그때 1시간 하고 지금 이 시기에 느끼는 1시간은요 체감하는 게 너무 달라요. 그때는 너무너무 내가 긴장감도 높아지고 1차 시험에 대한 집중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이렇게 갖고 계세요. 이거 하셔야 도움닫기 한 번에 가십니다. 도움닫기 2번이 무슨 얘기예요? 1차까지는 잘 봤어. 이제 2차 봐야 돼. 몸이 제대로 준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1차는 잘 했어. 2차 올해는 몸이 준비 안 돼 있으니까 내년에는 일찍부터 실기 준비해야지.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실기를 망쳐서 다음에 와서 전 여기까지는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실기도 준비할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실기부터 같이 준비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움닫기 2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도움닫기 한 번 하시려면 필수예요. 실기 준비 1차 때부터 해갖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 선생님들 공부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찾아와요. 일탈의 욕구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어떤 형태로든. 오늘은 술 먹고 좀 쉬고 싶은데, 친구가 만나자는데, 어디 여행 가고 싶은데, 남들 다 휴가 가고 어디로 떠나는데 나도 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1년 동안 그런 거 절대 찾아오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다른 데 가셔야 돼요. 다른 시험 준비하셔야 돼요. 다른 시험 준비하셔서 더 이렇게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준비하셔야 돼요. 분명히 찾아와요. 찾아왔을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 일탈 욕구가 찾아왔을 때 얘를 해결을 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제가 경험해봤던 이야기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야기 2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공부할 때 일탈의 욕구가 찾아오면 그냥 일탈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표현하는 일탈은 범법행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술을 한잔 하고 싶어. 오늘 하루쯤 술 먹고 쉬고 싶어. 그럼 그냥 술 먹고 쉬세요. 단, 최대한 빨리 복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셔야 돼요. 즉, 오늘 술 한잔 하고 싶은데, 그래? 한잔 해.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죽겠어. 나 어제 술 먹어가지고 죽겠는데. 여기까지는 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늘로 끝내야죠, 오늘로. 그래서 내일은 그래. 어제 술 한잔 하고 싶어서 했잖아. 그래? 그럼 오늘 이제 하고 싶은 거 했으니까 하면 되지. 왜 제가 그 선택을 했냐면, 이게 되게 많이 찾아온다 그랬잖아요. 오늘 술 한잔 하고 싶은데 안 하고 그래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슨 술이야. 공부를 해요. 며칠 있다 또 와요. 술 한잔 하고 싶은데 또 와. 이렇게 자꾸만 얘와 싸워. 이럴 바에는 그냥 한잔 하고 그냥 다음에 있자. 이래서 저는 했었는데 심지어 되게 제가 여기 공부할 때 지하에 독서실이 있었어요. 매일 지하에서 새벽 7시부터 나와서 자리 잡고 공부하다가 수업 있으면 수업 듣고 밥 먹으러 나가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봄날이었거든요.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갑자기 현타가 온 거죠. 이렇게 날 좋은데 하늘이 이렇게 맑고 이렇게 좋은 날 지하에 처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날씨가 어떤지도 모르고 막 이러고 있네. 그래서 여행 가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일어나가지고 책 보다가 밥 먹으러 가는데 오늘도 날씨가 좋아. 날씨 좋다. 여행 가고 싶은 욕구를 참아놨잖아요. 이렇게 눌러놓고 있다가 날씨가 또 좋아? 이게 또 나와. 그래서 제가 하루는 작심을 했어요. 가자. 혼자라도 가자. 그래서 영등포 가가지고 무궁화호 타고 저기 대천 해수욕장에 갔어요. 기차 타고. 꼴에 낭만 찾겠다. 아니, 기차가 싸니까 갔죠. 타고 갔어. 그래서 새벽에 갔어요. 일찍 새벽에. 그래서 이제 정말 새벽에 아무도 걷지 않은 바다잖아요. 파도가 다 이렇게 깨끗하게 쓸어놓은 해변. 여기 이렇게 혼자 다 걸어가는데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가죠. 그 많은 생각 중에 제일 중요한 중심에 있는 생각은 뭐예요? 내가 내년에 합격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잘해서 합격해서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저 정말 대학 때 보던 그 선배들 그렇게 공부하고 다 합격하고 갔는데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합격해서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해가 뜨고 이제 눈부시게 파도가 쫙 와서 쫙 깨끗하게 쓸어가고 이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정말 매끈하게 쓸고 가잖아요. 뭐가 하나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조개 껍데기 마냥. 정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데 조개 껍데기 마냥 뭐가 하나 툭 튀어나와 있어요. 저게 뭐지? 하고 이렇게 걸어갔어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저게 뭔데 자꾸만 이렇게 남을까? 뭔데 남을까? 가까이 가서 봤더니 반지예요.
금반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비다. 갖고 가서 바로 바꿔가지고 차 타고 왔어요. 여튼 선생님들이 일탈 욕구가 찾아오면요, 제 직접 경험은 이랬어요. 저의 직접 경험은 그냥 계속 이 생각이 찾아드니까 그냥 해소해버렸어요. 해소하고 대신 조건은 뭐예요? 최대한 빨리 복귀해야 돼요. 최대한 빨리. 다음 날까지 영향을 줄 만큼 힘들어지지 않아야 돼요. 자, 이제 제가 겪어본 간접 경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쉽대요.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 이거 뭐예요? 시험 공부하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왜 지금 일탈 욕구가 찾아왔어요? 이게 힘들다고 생각되니까, 이게 힘드니까 공부를 하다가 힘들어, 잠깐 쉬고 싶은데, 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술 혹은 뭐 게임 이런 것들이 되겠죠. 얘네들 때문에 지금 더더욱 힘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고요. 뭐보다요? 이거 술 아니야, 안 먹을래. 그냥 뭐 게임하는 것 그냥 이거 안 하면 되지. 대신 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게임하고 싶어? 게임을 안 하는 게 더 쉽대. 놔둬. 술 마시고 싶어? 술 안 마시는 것도 그냥 차라리 낫대. 왜냐면 술 먹으려면 시간도 들여야 되지, 비용도 들여야 되니까 낫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놔두라고요. 놔두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뭔가 할 일을 찾잖아요. 뭔가 해야 할 일. 선생님들이 TV 보는 일, 영화를 보는 일, 이런 데에 쏟는 일, 이런 것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인 거잖아요. 이걸 하지 말라고요. 이걸 안 하고 가만히 놔둬요. 그럼 어디로 돌아와요? 여기로 돌아오게 된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TV 보고 싶은데 그래서 공부하기 싫은데 보다는요, TV 보고 싶지만 그냥 안 해볼래? 그냥 가만히 두세요. 가만히 둬요. 왜냐면 TV를 보는 시간보다 가만히 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도 차라리 나아지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탈의 욕구가 찾아왔다, 힘들어진다 그러면 어쩌면 좀 대조적이기는 한데, 저는 제가 겪었던 직접 경험은 그냥 최대한 빨리 하고 그냥 다시 돌아오는 거였고, 이게 더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선생님들한테 맞는 방법으로 해소하시면 돼요. 단 중요한 거는요, 얘가 됐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됐든 어때야 돼요? 최대한 빨리 복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의 목표 안에서 이게 사라지면 안 돼요. 선생님들이 내년에 시험에 합격해야지라는 목표를 지금 딱 세우셨잖아요. 이게 내 주의 안에서 사라져버리면 안 돼요. 사라지는 건 언제예요? 일탈을 저지르고 있을 때죠. 어디 여행 갈 때, 놀러 다닐 때, 게임할 때, 술 마실 때, 이럴 때는 목표가 사라져요. 근데 이것이 자꾸 잦아지면 어때요? 목표에서 좀 멀어져 버려요. 최대한 내 중심에서 이 목표가 멀어지지 않게 해요. 잠깐 갔다가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그 다음 스터디, 선생님들 스터디를 하시는 게 효과가 훨씬 좋다라고 하죠.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나의 주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서로 자극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제 생각엔 개인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의존형이라면, 나 혼자도 찾아서 스스로 계획 세우고 잘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오히려 스터디를 안 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스터디는 정말 잘하면 득이 되고 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스터디에서 많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가면 어때요? 누가 뭐 해야 된대, 모르는 얘기 툭 던지고, 누가 뭐 해야 된대, 모르는 얘기 툭 던지고, 그러면 나는 오늘 스터디 해야 될 분량이 요거라고 생각해서 요거 준비해갖고 갔는데 갑자기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해? 엉뚱한 얘기를 들었네? 그러면 이제 어때요? 불안해지죠? 저 사람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떡하지? 그 불안한 마음만 갖고 와요. 그리고 다음에 또 스터디 분량해서 그만큼 소화하고 이렇게 갔는데 또 다른 얘기를 해요. 뭐 해야 된대, 누가 뭐 나온다고 했대, 이거 중요하다고 했대, 뭐 한대, 이러면 또 불안만 갖고 오죠. 그럼 스터디를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만 들어요? 불안한 생각만 들어요. 왜? 저 사람은 이만큼 알고 있어, 나는 이만큼 준비하고 갔는데 어떡하지? 불안해. 계속 그 심정으로, 그런 심리 상태로 공부를 하느니 차라리 그런 스터디면 안 하는 게 낫죠. 또 하나의 잘못된 방향, 스터디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없을 때 그러겠죠. 서로 마음이 너무 잘 맞아서 스터디 모여서 오늘 그래 성공적으로 다 준비해와서 막히는 거 없이 잘 얘기하고 끝났어. 우리 오늘 스터디 되게 잘했네요. 같이 밥 먹으러 갈까요? 밥까지면 괜찮지.
밥 먹으면서 한잔 할까요? 이래서 길어져 버리면 오히려 시간을 더 뺏길 수도 있어요. 스터디를 대부분은 하시는 게 더 좋다고 하죠. 그래야 외부에서의 자극도 받게 되고 더 좋기는 한데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스터디를 함으로써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많이 나타날까? 그 다음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도 좀 하셔야 돼요. 스터디는 항상 적정선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스터디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스터디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하세요. 그 도움 안에는 시간의 개념도 분명히 효율성의 개념도 생각해 두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배우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허비되어 버리는지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스터디 할 때 선생님들 뭐 기출 분석 스터디하고 뭐 암기 인출 스터디하고 이런 걸 하시잖아요. 저는 딱 그 정도 수준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출 분석, 이 문제에서 예전에 몇 년도 문제에서 무슨 문제 나왔대요. 이런 취지에서 이런 거를 다뤘대요. 그러니까 얘와 곁다리로 닿아 있는 이 부분도 이렇게 살펴두셔야 돼요. 이런 분석은 괜찮아요. 근데 스스로 연구를 하는 그런 스터디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은 지금 연구를 하실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그 다음 선생님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공부만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런 스트레스들이 내 공부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 오다가도 수업 들으러 가는 길에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긴다거나 혹은 무단횡단을 하다가 재수없게 경찰에 걸려갖고 딱지를 띠건 그 마음으로 와서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 종일 마음속에 뭐만 남아요?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생돈을 날리고 이것만 있잖아요. 그러면 집중 안 되죠. 선생님들이 항상 일상생활에서도 선생님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데. 그래서 저는 요거 두 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년 동안 선생님들 공부하시면서 얘들을 방해하는 생각이 뭐예요? 합격할 수 있을까? 합격해서 간 사람들도 나처럼 이런 노력을 했을까?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런 걱정을 끊임없이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다 한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선생님들이 긍정 마인드, 자신감을 갖는 거야. 잘할 수 있어요. 아마도 선생님들의 가족들, 부모님들도 다 어떤 생각을 하셔요? 응원해 주시죠. 열심히 해서 잘 해봐,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응원을 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물심양면 지원을 해주고 계실 건데 스트레스 받을까 봐 항상 늘 궁금하지만 체크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잘하고 있니? 할만해? 이런 것들을 매일 물어보고 싶지만, 볼 때마다 물어보고 싶지만 스트레스 받을까 봐 말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어때요? 늘 응원을 하면서 격려를 해주면서 이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럴 때 선생님들이 먼저 얘기하세요. 잘할 수 있어요. 저 잘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가끔 부모님과의 통화, 가족들과의 통화 이런 과정에서 항상 그분들은 궁금하거든요. 얘가 잘하고 있을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나? 먹는 건 잘 먹나도 물론 궁금하지만 수험생이니까 잘하고 있나? 이게 되게 궁금해져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 받을까 봐 질문을 못 한다 그랬잖아요. 선생님들 먼저 얘기하세요. 먼저. 저 잘하고 있어요. 오늘 열심히 했어요. 이런 얘기를 먼저 하세요. 그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선생님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내가 오늘 통화해서 아빠, 엄마한테 엄마, 아빠, 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고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믿어주세요. 올해 잘 해낼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도 잘하고 있구나 라고 안심을 하고 내가 그렇게 뱉어놨잖아. 근데 그 통화가 끝나고 내가 놀러 간다고요? 갈 수 없어요. 못 가요. 내가 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주변에 공헌을 해놓으면 선생님들의 노력이 달라져요. 제 예로 들어드리자면 제가 15년도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15년대 이렇게 막 공부하고 있을 때 이미 합격을 했잖아요. 진짜 합격을 했잖아. 그리고 다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그랬어요. 자신 있어? 만약에 또 떨어지면 어떡해? 뭔 창피야? 이러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제가 1년 동안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어요. 자신 있어? 이 얘기를.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정말 허언증처럼 그랬어요. 떨어질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절대 안 떨어져. 내가 떨어질 것 같아? 맨날 이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기회에서 밀리기 싫어서 그랬어요. 떨어지면 어떡해? 이 이야기가 제가 만약에 떨어지면 뭐야
옛날에 합격한 것도 무효가 되는 뭐 이런 느낌이 들까봐 이렇게 뭐 어떤 자극을 주려고 했는지 정말 궁금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질문을 받은 제 입장에서는 뭐야, 내가 이렇게 자꾸만 쭈구리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질문인가? 그래서 저는 밀리기 싫어서 그랬어요. 내가 떨어질 것 같아? 절대 안 떨어져.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여? 그렇게 말을 해놨어요. 말을 처음에는 밀리기 싫어서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지금 기억나요.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TV 보고 있었거든요. TV 보고 있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떨어질 것 같아? 안 떨어진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TV를 끄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뱉어놨는데 지금 TV를 보고 있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질문을 하면 그 질문, 어쩌면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안 떨어져. 걱정하지 마. 절대 안 떨어져. 이 말을 제가 뱉어놓으니까 제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자꾸 책을 보게 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주변에 얘기하세요. 할 수 있어. 안 떨어진다니까. 다른 사람은 다 합격하고 갔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떨어져.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궁금하면 테스트해봐요. 테스트해봐요. 내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유지하고 가세요. 물론 마음속으로는 불안한 마음 분명히 찾아들어요. 그건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이렇게 뱉어놓고 내 태도를 달리하는 것,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 불안함은 줄어들게 돼요. 그 다음 선생님들 최소 10명 중에 9명과는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소 10명, 9명은 이겨야 내가 10명 중에 1명이 되어서 내가 합격하게 될 건데, 그렇다면 저 사람들 이겨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을 이기려고 공부하면 선생님들 스트레스 받아서 아마 견디기 힘들걸요? 선생님들부터 이겨야 돼요. 나부터. 어떤 나요? 아까도 살펴본 자꾸만 일탈로 이끌어가고 있는 나. 놀고 싶어 하고 있는 나. 자꾸만 다른 데로 끌고 가려고 하는 나. 그런 나를 이겨야 돼요. 나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그 경쟁은 나와의 경쟁에서 이기셔야 돼요. 너무 상투적인 말인 것 같지만 니체는 경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경쟁한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포츠 현장에서 경쟁하는 건 내가 저 사람을 압도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경쟁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악의 경쟁이라고 표현했어요. 음악,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연주하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주를 하잖아요. 누군가를 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분들이 연주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도 경쟁의 대상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 저쪽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나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수업 오는 것도 힘들고요. 누가 체육 전공에서 뭐 얘기하는데 그 얘기 듣는 것도 스트레스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들 다 죽어버리고 나만 남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경쟁에서 이기니까.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는 일이냐고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달라지는 건 내 마음만 달라져요. 내 정신 상태만 달라져요. 선생님들이 내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돼. 이겨야 돼.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끌어올릴 수 있는 나의 실력, 가장 높은 수준까지 나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거를 선생님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려고 해요. 그러면 상위 10% 안에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저 사람을 밟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그 다음 일반교육학 소홀히 하게 돼요. 많이들 그래요. 많이. 왜냐면 논술형 20점짜리 하나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작은 이론들 몇 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두꺼운 상하권 두 권 여기서 기껏 몇 페이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교육학을 어떻게 봐요, 다들? 대충 봐요. 보면서도 무슨 생각을 해요? 이게 나올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긴 시간을 허비하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1년 내내 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15년도, 이제 예전 시험하고는 달라져서 15년도 시험 준비할 때
20점짜리 하나 나온대잖아. 그럼 기껏해야 여기서 뭐 몇 개 물어보더라도 이론 기껏해야 두세 개 나올 거잖아. 이걸 보고 있어야 돼? 이걸 보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되게 소홀했어요. 정말 소홀했어. 전공에 비해서. 그래서 일반 고객하고 저렇게 소홀히 해놓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시험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전공은 자신이 있어요. 계속 물론 제가 이제 15년도에 시험을 좀 더 쉽게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전에 해놨던 게 많이 남아있었어요. 많이 남아있었어. 그래서 좀 더 쉬웠던 거고 전공은 갈수록 자신감이 생겨나는데 교육학은 갈수록 불안해져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에까지 갔냐면 야 전공 시험 잘 봤는데 교육학이 과락 나가지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시험지 봤잖아요. 1교시 시험지 봤잖아요. 8시 50분쯤에 시험지 봤잖아요. 인쇄 상태 잘 확인하래. 시험지가 요 앞에 탁 내려놨는데 손에서 땀이 너무 나는 거예요. 계속 닦아도 땀이 계속 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불안하죠. 딱 넘겼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서 이렇게 그때는 시험지 확인할 때 나무늘보가 되잖아요. 전부 다. 이게 빨리 넘기면 안 돼요. 천천히 이렇게 넘기면서 뭐 나왔는지 쓱 다 살펴봐야죠. 이렇게 보는데 너무 평이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됐다 다행이다. 그랬죠. 이렇게 소홀해지면요 마지막 순간까지 불안해져요. 매우 불안해져요. 그래서 남들이 합격하려면 14점 15점 맞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17점 맞았다고요? 그 2점 나한테 가산점이 될 수 있어요. 전공 한두 문제 실수해도 커버가 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 교육학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되게 소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배점 큰 부분이 있어요. 1차에서 100점 만점이잖아요. 전공 80, 교육학 20. 2차 가면요. 2차도 100점이에요. 실기 30, 수업 실현 40점짜리 시험 뭐 있어요? 면접 시험 있어요. 면접이 40점 만점이에요. 면접 시험 40점은요. 실기는 아까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는지 내가 못하는 거 드러나지만 면접은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왔는지 몇 점을 받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내 점수도 마지막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내가 몇 점 맞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거 일반 교육학 잘 해놓으면요 면접 시험에서 두루두루 자신감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이 일반 교육학을 1차에서 논수령뿐만 아니라 이건 2차까지 갔을 때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라고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들의 자신감이 살아나요. 일반 교육학 소홀하게 가지 마세요. 일반 교육학은 과락 넘기자? 그러면 큰일 나요. 요즘 시험은 과락 넘기는 수준으로는 안 돼요. 아까 봤잖아요. 80% 이상은 맞춰야 돼요. 그러면 20점 만점이니까 이 8은 16점 이상은 맞아야 돼요. 16점에서 17점 사이는 나와야 돼요. 그거보다 떨어지면 나머지 점수를 전공에서 채워야 돼요. 역으로 17점보다 넘기면 그 점수는 가산점이 돼요. 일반 교육 학생님들 꼼꼼하게 봐두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예요. 선생님들 올해의 목표가 뭐예요? 선생님의 목표는 합격이잖아요. 선생님들의 모든 목표는, 모든 에너지는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으로 이르는 길, 그거 하나에만 집중해야 돼요. 여기저기 신경을 다 쓰면서 오지랖 떠는 거 있죠? 정말 최대의 적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선생님들의 에너지는 내가 합격하는데 여기에 가셔야 돼요. 심지어 인간관계도 선생님들한테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해석도 선생님들한테 이 시험에 맞춰서 해석하셔야 돼요. 오지랖은 도움되지 않아요. 특히 이제 그 성향이 그래서 성격적으로 그러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를 했대 그러면 그래 걔는 그랬나 보지. 그러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은 공부니까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2주길 전화해가지고 모든 에너지 감정을 그쪽에 다 쏟아버려. 그 상태로 와서 앉아서 공부를 하겠다? 잘 안 되죠. 우리가 머리를 써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만 분명히 감정 영향을 받잖아요. 선생님들의 감정이 1년 동안 요동이 많이 치지 않아야 돼요. 잔잔해야 돼. 그래서 어지간하면 크게 나를 흔드는 어지간한 자극에는 선생님들이 반응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 사찰에 추녀 밑에 걸려있는 그 풍경들은 어때요? 작은 바람으로 딸랑딸랑 하잖아요. 그 풍경처럼 선생님들이 계속 이렇게 딸랑딸랑 계속 움직이면 안 돼요. 범종처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지간한 바람에는 소리 없이 그냥 가만히. 선생님들의 모든 에너지는 어디예요? 시험에. 시험 합격하는 거. 여기에 딱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각하는데 저 버스를 놓치면 나는 지각인데 그래서 달려가는데 나는 버스 뒤까지 왔는데 잠깐 세워주면 되는데 그걸 안 서가지고 버스가 출발해서 이런 거기서 쌍욕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긍정적으로 해석하세요. 내가 저 버스를 무리하게 탔으면 버스 안에서 더 심각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어. 그거 막으려고 먼저 간 걸 거야. 다음 버스 수업이야 5분 늦었지만 그게 오히려 더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난 나쁜 액막이를 해주는 일이 될 수도 있어. 모든 선생님들의 에너지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중심 안에서 멀어지시면 안 돼요. 수험생에게 오지랖은 정말 적이에요. 여기 한 가지만 집중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저와 수업을 하시게 되면 저는 이렇게 준비해 드릴 거예요. 우리가 수업을 듣잖아요. 수업을 듣고 나면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공부할 때 저도 그런 생각 한 적도 있다 그랬잖아요. 저희 동기들도 그랬어요. 오늘 수업 들었잖아. 그러니까 당구 치러 가자고. 그러니까 술이나 마시자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수업 들었으니까. 저도 거기에 같이 합류하면서 그래 맞아 오늘 수업 들었으니까 그래 술이나 먹자.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오늘 수업 중에 들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 정리해놓지 않고 나가면 그게 어떻게 남아요? 안 남지. 이게 반복돼 버리면 안 남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들, 이거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형상평가 문제를 드려요. 오늘 수업 들으면 다음 수업 시간에 왔을 때 선생님들한테 형상평가 문제를 드려요. 그럼 선생님들이 최소한 그날 수업을 들었으면 그거 정리 정도는 해주셔야 돼.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예습해와라. 수업에 충실하고 또 복습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습까지는 바라지 않을게요. 복습은 하셔야 돼. 복습은 해서 오늘 수업에서 이런 중요한 얘기들 있었지. 이것은 알고 가야 되지. 이런 것들을 다음날 다시 인출해보고 최소한 그 정리 정도는 하셔야 돼요. 안 하고 수업 들었으니까 만족 이러면 큰일 나요. 그리고 그거 다 모아서 월별로 또 한번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기 준비는 1차 때부터 같이 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실기를 같이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었어요. 최소한 저 실기 종목 중에 선생님들 정말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있잖아요. 체조는 한 달에 한 번씩 체조장 대여해서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수업 들었던 선생님이 1월에 체조장에 갔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큰일 났다. 저분 어떡하지 이랬어요. 그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2월, 3월, 4월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분이 여름 되니까 어떻게 될게요? 6월, 7월 됐을 때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핸드스푼 탁 이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제가 그랬어요. 나 진짜 솔직히 처음에 봤을 때 선생님 너무 심란해가지고 힘들었다. 그랬는데 자기도 그랬대, 자기 때.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했어. 선생님 1월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자기 모습 찍은 거 있으면 나한테 좀 보내줄래? 자기가 모으고 있대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받았어요. 처음 거랑 이렇게 달라지는. 그래서 뭐 다른 데 따로 다니지 않아도 한 달에 한 번씩만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만들어지더라고요. 또 예전에 저기 제주도로 합격하신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체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학교도 수시로 들어가서 체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 대학 때 수업은 그냥 남들 다 잘하니까 그냥 섞여서 간 거지.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분도 여름 되니까 소더라고요. 최소한 체조는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다른 실기 종목들은 최대한 이렇게 체육관이 구해지면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배구여서 배구 종목도 선생님들이 원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가서 이렇게 운동을 칠 수 있어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팀에 가서 매주 일요일 날 운동하는 팀인데, 가서 선생님들 이렇게 와서 배우고 싶어 해요. 뭐라고 하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가서 배우셔도 괜찮아요. 체조는 매월 한 번씩 가능하고요. 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능해요. 그 다음 이제 연간 강의 일정 보시면 1월부터 4월까지 기본 이론 볼 거예요. 교재 가지고 기본 이론으로요. 그래서 4달 동안 처음에는 1월, 2월 2달 과정으로 돌리고 3, 4월 과정으로 이렇게 돌리고 이랬는데 시간이 좀 촉박하고 너무 촉박한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해 이력에 조금 도움이 덜 된다 싶어가지고 4개월로 나눠서 4개월 동안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설명드리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 6월에는 교재 가지고 기출문제 분석할 거예요. 02년도부터 이제 올해 문제까지 23년 동안 쌓여진 문제 쭉 살펴보면서 이것 플러스 스포츠 지도사 문제, 스포츠 지도사 문제들까지 어떤 문제를 다뤘는지 쭉 살펴보실 거예요. 이렇게 다 다루고 보면 올해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기출문제 밖에서 나온 문제들이 몇 개 있어서 조금 어려워졌다고요. 대부분 걸려요, 여기. 우리 전공 기출문제, 스포츠 지도사 문제 이렇게 모아보면 대부분은 여기서 다 걸려요. 어지간하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7, 8월에는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 이론에서 요만큼 다루잖아요. 기출 분석에서는 요만큼 다루게 돼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로 다뤘던 부분만 이렇게 살펴보게 되니까요. 그러면 출제될 수 있는 몇 개의 영역이 여기 5, 6월 2달 동안 조금 희미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7, 8월에 다시 요걸 전부 다 다뤄요. 그 다음에 9, 10월에 모의고사 보고 제가 특히 강조하는 게 여기 11월 총정리예요. 11월 달에 이걸 총정리를 안 하고 가면 선생님들이 9, 10월을 어떻게, 많은 분들이 9, 10월을 어떻게 보내시냐면 기출문제에 다룬 것만 계속 2달 동안 보고 다녀요. 저 선생님은 시험문제에서 이거 냈대, 이 선생님이 이거 냈대. 시험지 다 모아서 기출문제에 다룬 것만 계속 봐. 그러면 정말 기본적으로 다 다뤄야 하는 내용이 아니라 기출문제에서만 다룬 거 살펴보고 있으니까 요만큼은 정말 사라져버려요. 얘네는 안 봐. 안 보고 있다가 언제 봐요? 안 보고 있다가 시험에 들어가면 이네들 언제 봤어요? 요때 봤어요. 두세 달 전에 본 거야. 두세 달 전에 본 걸 시험 문제에서 만나. 이러니까 실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11월에 전 영역에 대해서 한 바퀴 다시 돌려드리게 돼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준비하실 수 있게 이렇게 커리큘럼을 만들었고요. 자,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다가 어떤 형태로든 저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저한테 톡을 보내세요. 얘는 숫자예요. 얘는 이니셜이고요. 여기다 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어떤 도움이든지 어떤 영역이든 관계없어요. 보내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해 볼게요. 선생님들 봐봐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제 초수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작년에 준비 제대로 못해서 다시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자,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거에 한번 비교해 봅시다. 산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 몇 %요? 상위 10%. 여기. 상위 10%. 요 이상은 가면 합격선에 다다를 수 있대요. 근데 선생님들의 현재 위치가 어디쯤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아마도 초수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학교 다닐 때 수업하고 좀 나름 신경 쓰고 그랬다면 여기 어디쯤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바닥은 아니시겠지. 대부분 여기 어디쯤에서 이렇게 초수분들을 준비하시고 계실 거고요. 그래도 공부 좀 했어.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선생님들이 신경 써야 되시는 분들이 어디 있는 분들이에요? 선생님들 제일 신경 쓰셔야 될 부분들이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올해 아직 결과가 발표가 안 나왔지만 올해 시험을 봤는데 어떤 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이 80.00이래. 커트라인이 80.00인데 이분 점수 몇이야? 79.95.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심지어 어떤 분들이요? 이런 분들도 선생님들의 경쟁 대상이 돼요. 선생님들이 지금 이 위치에 계시든 여기 와 계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분들은 누구예요? 1차 합격했는데 2차에서 합격 못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도 여기에 계신 분들도 선생님들이 어디에 계시든 선생님들하고 같이 처음부터 같이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요 라인을 넘으면 합격이래. 그런데 이분들은 아깝게 미끄러져서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이분들은 거의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라고 칩시다. 요만큼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어때요? 여기 계신다라고 하면 요만큼 올라가야 되고 초수라고 하면 요만큼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나 저 사람 이길 거야. 내가 저 사람도 이길 거야. 여기 있는 사람 분명히 따라잡을 거야. 이렇게 달려가기엔 힘들다고요. 남을 보고 달려가지 마세요. 뭐만 하면 돼요? 여기만 올라가면 돼요. 1년 동안 차분히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돼요.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선생님들의 시점이 만약에 1월 중순이다. 2월쯤 됐다. 2월쯤 됐어요. 그러면 여기 2분 있죠. 지금 1차 보고 1차 합격했다가 2차에서 떨어지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선생님들이 만약에 초수다. 근데 내가 지금 보는 게 한 2월쯤 됐어. 난 지금 여기 있고 이분들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따라잡지? 따라잡을 수 있어요. 왜요? 만약에 이 시험이 3월에 보는 시험이라면 선생님들 힘들어요. 3월에 보는 시험이면 이분은 이미 수준이 이만큼 와 있고 선생님 여기 있으니까 3월에 보는 시험이면 한 달 동안 이거 못 좁혀요. 근데 언제 봐요? 11월에 봐요. 선생님들 보는 시점이 지금 2월이라고 하면 아직 9개월 남았어요. 9개월 동안 꾸준히 하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해요. 자, 여기 계신 분 1차에서 정말 안타까운 점수로 떨어지신 분들 혹은 2차에서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 이 선생님들은요 방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요? 선생님들 지금 여기 있는 거지 이분들이 선생님들보다 조금 더 치고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내 상대적인 위치는 또 더 낮아져 버릴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방심하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요 못할 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만큼 시간을 많이 투입했다라고 하는 건 노력을 투입한 거잖아요. 노력을 투입해서 이 시간 동안 노력을 투입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선생님들. 그러면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많이 투자할수록 더 유리해질 거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투자하면 많이 투자할수록 유리하겠죠. 그러면 노량진에 와서 24시간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해질 텐데요. 어떤 사람들은 대학교 졸업하면서 합격하는 분들도 있어요. 상당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분명히 시간은 부족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노력이라는 거죠.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요? 다 올라가진다니까요? 다 올라가요. 선생님들 불안하죠, 지금 마음속에. 내가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올라간다니까요. 선생님도 올라가신다고요. 다 올라가요. 이 정말 무서울 수도 있는 얘기인데 확실한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옛날에 되게 장수로 공부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장수로 공부를 하시다가 합격을 하셨어요. 합격을 했어. 항상 여기서 왔다 갔다 했던 거야, 이렇게. 1차 합격하고 떨어지고 1차 합격하고 떨어지고 1차에서 아깝게 떨어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장수생으로 계시다가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왔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합격해보니까 어때요? 라고 물어봤더니 동시에 뭐라고 얘기할게요. 그분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안 놓고 있으니까 언젠가 합격하는 시험이 맞는 것 같아요. 포기만 안 하면 언젠가 합격한다니까요. 포기만 안 하고 있으면. 그게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올 한 해만 내년 한 해만 투자해도 되는지는 누가 결정해요? 선생님들의 노력이 결정해요. 그분들은 오해하지 마요. 그분들은 노력을 안 해서 이랬다는 게 아니에요. 한 해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지금 고민하셔야 될 건 여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처음 합격 경험이 없었을 때 매일 이렇게 고민했다 그랬죠. 걱정했다 그랬죠. 아, 나의 선배들이 이렇게 정말 나처럼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합격하는 게 맞을까? 내가 제대로 가고 있을까? 이걸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매일 걱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임용시험은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교육청에서 나와, 내가 응시한 지역의 교육청에서 와가지고 너 합격, 너 합격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선택받아서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합격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뭘 느꼈게요?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모셔갑니다. 모셔가는 시험이에요. 누구나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정말 내가 선택받아야 될 텐데 이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실력을 쌓아서
여기까지 올라가시면 돼요. 실력에서 여기 올라가 계시면 오세요 하고 간다니까요. 선생님들이 걱정할 건 저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뭘 보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를 올라갈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생님들이 오늘의 불안함, 저를 만나기 전에 가지셨던 이 불안함이 뭘로 바뀌셔야 되냐면, 정말 막연한 이런 불안함이 아니라 이제는 그래, 정말 필요한 건 운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아니고 뭐예요? 내가 한 해 동안 흔들리지 않고 잘 내 실력을 쌓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세요. 그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어려울 것 없어요. 믿고 따라와요. 얘가 데리고 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거 페이지 다시 띄워드릴게요. 여기다가 톡을 보내셔서 어떤 형태의 도움이든 필요하시면 저한테 도움 요청을 해주세요. 제가 톡을 보내는 시간은 아무 때나 보내셔도 괜찮아요. 제가 뭐 갑자기 새벽에 생각이 났는데 새벽에 보내셔도 괜찮아요. 요거 때문에 제가 잠을 깨고 뭐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제가 시간이 될 때 답변을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도움 요청을 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잔소리처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세요. 저 사람 밟으려고 애쓰면 선생님들 못 견뎌요. 자,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 한 해 시험 준비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셔서 선생님들이 아까 우리 처음 했을 때의 질문 있죠? 네. 왜 시작했지?가 그래, 잘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결론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런 한 해 꼼꼼하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긴 시간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선생님들 혹시